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해 내년 보수를 사실상 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은 추가로 10%를 더 반납하기로 했다. 6년 만에 건전재정 전환을 뒷받침하려면 공직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판단이다. 246개에 달하는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정부 씀씀이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급여 동결은 적용 대상이 4급 사무관 이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여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5급 사무관 이하는 올해에 비해 내년 보수를 1.7%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115만 명을 고려하면 전체의 85%인 5급 이하 약 98만 명의 임금이 1.7% 높아진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보수를 1.4% 올리기로 하면서 코로나 경기 침체를 감안해 2급 국장급 이상은 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했다. 내년은 반납 대상 직급이 4급까지 확대됐다. 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은 4급 이상 공무원은 약 17만 명, 임금을 반납하는 장차관급은 약 200여 명이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은 인상분을 반납할 뿐 아니라 인상 전 보수의 10%를 추가로 반납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년 보수 인상 계획은 인사혁신처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30일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실질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도 9급 공무원 1호봉 보수가 168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인 199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5%이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7%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대에 불과하다며 결국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 받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라는 시기다고 주장했다. 전남본부는 2021년 기준 입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공무원의 숫자는 1만 693명에 달했다며 2017년 5,181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중 8급과 9급 공무원이 90%라는 것을 보면 공직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만큼은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본부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0번지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후의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면 될 것이고 본인들 능력이 출중하다면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면 될 것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됐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 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현재 사드 기지의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한일 군사 당국 간 갈등 상황인 우리 군의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과 관련해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 검토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그해 2월 군은 일본 해상 초계기 대응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초계기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이 참모진 인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 2명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됐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 1명도 면직 처리됐다. 내부 감찰 등을 통한 추가 인적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개편 범위를 두고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정무수석실 비서관 3명 중 2명이 동시에 물러난 것으로 사실상 경질 조치이다. 정무수석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들어간 것은 여당 혼란상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가교 역할을 맡는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 등 이번 단건이 아니라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문제가 누적된 데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적 개편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교체에 가속도가 붙는 중이다.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고 홍보수석이 교체된 데 이어 비서관을 포함한 실무진 개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이 추가로 교체될 거란 전망이 많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수석 비서관급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개편과 맞물린 내부 감찰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 직원 관리 등 책임을 물어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을 면직 처리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비서관급 면직 처분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부 감찰 필요성을 두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 등인을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 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발목 잡기 탓에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초 8월 말까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기한으로 정했던 8월 말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으며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의 국방 예산안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 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 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 개선, 그리고 간부 지휘 복무 여건 개선 등 군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장병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장병들의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내일 준비적금 지원 비율을 기존 33%에서 71%로 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내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전역자 기준으로 18개월간 매월 4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전역 시 1,197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장병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 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 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할 때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단기 복무장려 수당 50%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기 복무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600만 원에서 900만 원, 부사관의 경우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 조성과 전투 임무 수행 여건 보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이를 기본급식비는 1만 3천 원으로 2천 원 인상된다. 장병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인실에서 10인실 기준 병영 생활관은 2인실에서 4인실 기준으로 개선된다.
특히 그동안 임무 영역은 계속 늘어난 반면 장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복무 여건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장의 소대지휘 활동비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의 소대지휘 활동비는 12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실질적인 주거보전 기능을 하지 못했던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비롯한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새 축체계 조기 구축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대비 4.6% 증가한 2023년 국방예산 57조 126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 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40조 1089억 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새 축체계 확보와 국내 기술 역량 강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전력운영비는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 개선과 간부 지휘 복무 여건 개선 등 군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국방예산은 우선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비롯한 킬체인과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패트리옷 성능 개량을 비롯한 한국형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230mm의 다연장포를 비롯한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한국형 새 축체계에 5조 2,549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군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입 논란이 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된 경항공모함의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형 전차 양산과 차세대 호위함의 배치와 전투예비 탄약 확보 등에는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을 고려한 훈련 및 교육 지원으로 1,249억 원을 반영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에서 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에 만료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2014년 1월에서 10월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조 공문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도 2014년 12월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사건 외에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건, GH 합숙소 선거 캠프 의혹 등 총 4건이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비서관 등을 상대로 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사이버 수사대는 이재명 당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이동호 씨 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의 흐름이나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동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된 시점을 올 5월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직후 그룹의 실소유주의 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범죄 사실이 적힌 계좌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시점을 5월 24일로 특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로 전날인 5월 23일 수원지검장이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휘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우려한 이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밀 입수 일주일 만인 5월 31일 김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 주퇴 남북교류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와 함께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행사를 열었다. 쌍방울 관계자는 2018년 3억 원을 아태협회 측에 후원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개최를 거듭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대신 여야 지도부 면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회적으로 영수회담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의 용어로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다.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영수회담 방식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 지도부 면담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 전과 사범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 추이에 대해 질적, 양적으로도 그렇고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도 그렇고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범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금 야당 대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30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 6천 원 내려간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 토지 등 재산의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 1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도 올라가 일부 은퇴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보유자의 4.2%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험료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일정 액수의 최저보험료만 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보다 대상이 넓은 연간 소득 336만 원 이하 저소득자가 최저보험료를 낸다. 한편 최저보험료 자체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19,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2년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고 이후 2년간 인상분 50%가 경감된다.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에 대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예측된 재정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사태와 관련해 노조가 불법 행위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달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도 불법 점거하고 있고 31일에는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는 마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작용화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농성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작용화된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 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 만연한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영자총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 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 남부의 스마트 신도시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주도하며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의 해외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텍스코사와 개발을 추진 중인 하노이 남부의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사업에 한국 기업 최초로 공공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비텍스코사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지역에서 랜드마크 부동산 개발, 발전소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민간 개발업체다. 해당 프로젝트는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신도시 내 스마트시티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6년 하노이 및 주변 9개성을 하노이 수도권으로 지정했다. 하노이 세배 면적의 신도시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229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 사장은 베트남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는 비텍스코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환경과 기술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초석이자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될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입지를 강화하고 현대건설 핵심 전략 사업인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의 상반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상하이 봉쇄 등을 피해간 비아디는 당국의 신에너지차 지원책에 힘입어 판매가 3배 이상으로 신장했다. 비아디는 29일 밤 공시를 통해 올해 1월에서 6월 순이익이 36억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1,506억 위안으로 65.7% 증가했다. 상반기 판매량은 215% 증가한 64만 1,350대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1995년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해 2003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비아디는 자체 생산한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로 호평을 받고 있다. 비아디는 해당 배터리를 경쟁사인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장착한 테슬라 차는 내달 초 처음 출시될 전망이라고 중국 매체 시나테크가 전했다. 중국은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3가지를 신에너지차로 정의하고 취득세 감면, 구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충, 번호판 발급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펴왔다. 5월에는 저공해 승용차에 부과되는 구매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는 비아디의 선전 본사를 찾아 전기차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완제품 생산 사업 부문이 강도 높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및 경영복귀 이후 인력효율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풍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효율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부 적체된 고연봉자를 줄이는 대신 청년 신입 채용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완제품 부문 산하 스마트폰 사업부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 중이다.
희망퇴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고연차 직원을 감축시켜 청년 채용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3억 8천만 원 상당의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등의 제의를 받았다며 과거 선배들의 경우에 비해 적지 않은 제안이라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회사와 개별 협상으로 진행되는 희망퇴직은 소속과 업무,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부장급은 2억에서 3억 원 선의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른 추가금 등을 제안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하면 이번 3억 원 후반대의 위로금 제안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과장급도 3억 8천만 원의 위로금을 제안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직원은 개인별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케이스가 다양한 협상인 만큼 단정지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대체로 계약 연봉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과장급 3억 8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수가 역대 최대인 12만 명에 육박하면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효율화 작업도 상시화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 부문은 1년 전에도 차장과 부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3년치 연봉과 퇴직금 등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특정 부문이나 대상을 정해 추진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지난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 생필품 구매비 40만 원과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에 2,580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지상인 일반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면 5천만 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 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준다. 청년 세입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새 보증금을 마련해 살 곳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 안에서 년 1% 수준의 저금리로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동의 양육가구에게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6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0세에서 1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부터 매달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부터는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35만 원, 2024년엔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퇴근 이후 아동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의 등원이나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기존 42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야간에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의 야간 연장보육료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교사인건비는 월 149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식당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아가씨라고 불렀다가 욕을 먹었다는 사연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가씨라고 말했다가 우리 아빠 욕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고깃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데 2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아빠가 아가씨 주문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다며 그런데 알바생이 엄청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장님이 사과하고 마무리됐다면서도 도대체 왜 아가씨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냐? 원래 아가씨는 깍듯한 높임말인데라고 황당해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작성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은 가족끼리 식사하러 와서 나쁜 의미로 불렀겠냐?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과민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생활을 인터넷으로 배웠냐? 아저씨들끼리 술 취해서 그런 뉘앙스로 부른 것도 아니고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대로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의 의미와 달리 성적 의미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가씨라는 단어는 지금은 안 좋게 쓰는 경우가 많다. 기분 나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가씨의 사전적 의미는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젊은 여성을 높여 부르던 의미로 해석된다. 사전적으로는 아가씨 단어 자체에 하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호칭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아가씨라는 호칭이 룸사롱이나 음산한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종업원이 떠오르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 현지 항공사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뒷돈을 주고 재검을 받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저가 항공사인 비에젯 여객기 BJ960편에 탑승하려던 관광객 일행 3명은 수속 카운터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관광객들은 당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 인근 대형 병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직원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검사 방법이라면서 내일 출발하는 여객기를 다시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갑자기 접근해온 현지인 브로커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브로커는 돈을 좀 주면 음성 확인서를 받아 예정대로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1인당 검사비, 택시비를 포함해서 23만 원을 요구했다. 이씨 일행은 대한항공도 이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브로커가 안내한 검사소로 향했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은 뒤 공항으로 돌아와 여객기에 탑승했다. 추후 확인해보니 이 병원의 1인당 검사 비용은 6만 원에 불과했고 브로커는 자신의 몫으로 나머지 17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에젯 측은 음성 확인서의 검사 방법과 관련해 판비오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었다. 인천공항 검역소에 확인한 결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검염소 측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는 당일 비에젯 측에서 판비오 검사법 인정 여부를 물어와서 의사 감독 하에 하면 가능하니 승객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항공사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비에젯 수속 카운터 앞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대기 중이었고 음성 확인서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관계자는 아무래도 비에젯이 현지의 상황을 잘 알 거라고 판단해 그렇다면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수적으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관광객들은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 간 모종의 연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발권 오피스에 가자마자 브로커가 접근한 걸로 봐서는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음성 확인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속 카운터에서 다른 검사소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의도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베트남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수속 절차를 밟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자 한국 대사관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 대사관은 최근 베트남 민간항공청의 일부 베트남 측 항공사가 우리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사관은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서 발급에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다수 들어왔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보복 협박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예인 지망생 출신 한서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법률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초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서희는 그때가 양현석 씨와 대지를 마치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 한서희는 조사 시간이 길고 내용도 복잡하여 이 시기를 보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증언했다. 이에 양현석의 변호인은 2020년 초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응급의료 기록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한서희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관계가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와 있다. SNS 활동을 하면서 한서희의 심정이 많이 알려졌다.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실제 과거 동성연애 사실을 고백했던 바 있다. 그러면서 한서희의 말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때 나온 얘기 중 하나다. 그때마다 반박을 했는데 신문 이후에 조서를 작성하는 게 정당하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현석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서희가 BI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엔터테인먼트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 제보했다.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한서희는 경찰 조사에서 BI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불려가 만난 양현석이 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고 했다. 양현석은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했으며 또한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번복하면 살해도 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은 한서희를 만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직접살인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부장판사는 검찰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이 불법 행위를 공모했고 주범인 이은혜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인 가스라이팅을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